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닥터 김사부라는 걸 보면서 제 그냥 일기장처럼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의 경계. 이게 뭐냐면 상처 외면의 시대. 실리를 챙길 수만 있다면 타인의 상처쯤 어찌돼도 상관없는 사람들. 특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아픔 따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상처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현실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선생님께는 그 결론에 다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호구당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 또한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굉장히 괴롭네요. 알고 지내던 사람과 그럴 때는 특히나요. 인생이 그래요. 살면서 이런 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알면서 당하자니 억울하고 그러자고 싸우자니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경우 있죠.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 오늘 그만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집안일도 있고, 힘들어서 그만둘래요. 아니, 왜?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진짜 오래된 얘기.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고, 이래. 이러고서는 이제 문자를 그때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어,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불법, 뭐라지? 퇴사를 시켰다고? 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잘 지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한 거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 싸워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노무사?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이제 물어봤더니,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는 무조건 노동부는 근로자 편이래요. 그래서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래요, 노무사가. 그래서, 아니, 합의를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합의를 보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됐던 게 딱 그런 상황이죠. 야, 이걸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우, 그거에 또 시간 들이고 어쩌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그래도 그동안 일한 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고생했다 생각하고, 막 얼마 주고 끝내자. 이런 생각이 두 개가 양립을 하죠. 그래서 그냥, 대충 얼마 주고 끝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3짜리 아이가 수능 끝나고 와서 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이제 경과도 잘 보러 오고, 결과도 괜찮았고, 그리고 실밥 뽑는 날 실밥을 딱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실밥 뽑고 나서 원장님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미성년자인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너 수능 끝났잖아. 고3이잖아. 그랬더니 그쵸? 저 미성년자죠.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미성년자 수술할 때 동의서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랬어요. 엄마 모르셔? 그랬더니 엄마 모르게 수술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세요. 아니 근데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어쨌든 선생님이 미성년자 수술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래? 그때 뭐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뭔지도 몰랐어요. 뭐지? 뭐지? 뭐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부랴부랴 찾아봤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서 가서 뭐 이렇게 고발하면 뭐 제가 불법 의료 행위 한 거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 요구 사항이 그랬어요. 수술비 돌려달래요. 그래서 어이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또 달란다고 주기도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엄마 오시라고 그래. 엄마 드리더라도 엄마한테 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셨길래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막 이랬더라고요. 어머니는 좀 말이 통하나 보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죠. 아유 정신 나간 놈 미친놈 선생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엄마랑 얘기나 좀 통하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맨 마지막에 가시면서 계좌번호 여기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 살면서 투성이죠. 너무나도 그런 일들 많고. 근데 이게 웃긴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제도의 법의 빈틈을 이제 찾는 거고요. 그런 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거를 또, 어, 뭐랄까, 요령이랍시고 인터넷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요.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2년 동안 말렸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면 어차피 또 재건하러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 수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해주는 건데 그랬더니 선택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선생님이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와가지고 잘못되면 원장님이 그때 또 재건을 해주던가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굳이 이 친구 사각턱 자르는 수술이요. 그래서 굳이 이 친구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나한테 올 정도면 딴 데 가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좀 해주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별별 이제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뭐 잘못 꼬매놓은 것 같다느니, 뭐 근육을 잘라놨다느니, 뭐 신경을 잘라놨다느니 온갖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경이 잘린 것 같다고 그러면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와. 근데 검사 받아왔는데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멀쩡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 왜?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는 뭐 근육을 여기를 뭐 자기가 뭐 잘라놨다느니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너 혼자 그런 생각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죠. 별별 얘기 다 하면서 뭐 실장님이 자기한테 뭐 반말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나중 되면. 그리고 뭐 자기 수술하는 동안 자기 가방에 있는 사탕을 훔쳐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진짜. 그래서, 진짜 사람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결국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이제 저를 괴롭히려고 뭔 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다 하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담비인가? 그거를, 그러니까 2년 저한테 왔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저를 왔었는데 한 번인가 상담비를 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뭐 재상담 비용이라고 10,000원 받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왜 현금 영수증 안 끊었냐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해.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그건 내가 뭐 벌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국세청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세청에 신고하면 5,000원 벌금 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한 금액의 반. 그래서 5,000원 벌금 냈어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뭐 근데 뭐 최근에 있었던 박 원장님 얘기도 아우 그냥 뭐 맘 같아서는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유 뭐 굳이 시끄럽게 일 만들어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뭐 어떤 날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 싸우려고 덤벼봤자 소용없는 거고 내가 더 힘든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저는. 근데 그냥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호구당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호구당할 필요는 없고 진짜 뭐 내가 당당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 막 부딪혀서 싸워서 모든 걸 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 이제 배운 건 뭐냐면 그래봤자 나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시간이 뭐 짧게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정당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굳이 막 싸움닭처럼 달라들기도 싫고 그렇다고 호구당하기도 싫고 딱 그 중간에 있지 뭐 맘대로 하세요 저는 뭐 부처님입니다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서도 이제 그런 그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 핵심 연구 조작 의혹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16년간 정복 노력 물거품 되나 기사 제목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다고? 치매를 유발하는 어떤 게 뇌세포에 쌓이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이제 치매가 유발된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처음에 나온 이후에 2,300건이 넘게 그 논문을 이용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잡아보려고 전 세계 의과학자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연구비가 이제 투입이 됐고 16년 동안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아보려고 엄청난 제약회사, 바이오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첫 그 논문이 데이터 조작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라는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전 이 글을 되게 좀 가슴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의학 산업 복합체가 자체 권력화한 탓으로 보는 시각은 흥미롭다. 알츠하이머 주식회사, 대마 불사가 된 어떤 가설. 지난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8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아밀로이드 가설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집중된 탓에 이제는 실패를 선언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취지다. 필자는 이후 존스 홉킨스 출판부에서 미국의 치매, 불건강한 사회에서의 뇌건강이라는 책을 낸 데니얼 조지와 피터 화이트하우스 박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의학, 산업계, 이런 어떤 재정적, 이런 정치적, 이런 것들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약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부었고, 돈이 돼야 연구비를 딸 수 있잖아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들여서 연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연구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실험 하나 하는데 드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그거를 몇 년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동물 실험 하나 하는데 쥐 실험 하는데도 한 2천만 원 들고요. 원숭이 실험 이런 건 억 단위로 들어요. 영장류 실험은 토끼 이런 거는 한 몇 천.
그 다음에 뭐 원숭이나 뭐 침팬지 이런 거는 뭐 10억 이상 들어요. 사람한테 임상까지 해야죠. 그건 500억 단위로 들어요. 지금 뭐 FDA 승인 받다 그러면 보통 한 1,50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들여야 임상 연구라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임상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FDA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을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 승인이죠. 그래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고 치매 치료제로 시판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약이 시판이 되고 나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소됐거든요. 현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사례는 실제로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증후군의 한 측면, 아밀로이드를 공격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일은 그러면은 뭐 막을 수 있는 건가? 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연구 자본이 그 연구비가 국가에서 주는 R&D 자금들도 주고 또 제약이나 어떤 펀드에서 주는 자금도 들어가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에만 있었냐? 아니면 옛날에는 없었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구가 도냐, 뭐 어? 태양이 하늘이 도냐, 뭐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천동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우리가 천동설을 다 믿게 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서는 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지구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하고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 천동설을 인정해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가, 과학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해 드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분이 그걸 주창했으니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으면 그 논리를 깨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 뭐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하고 닐 보어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 코펜하겐 학파랑 전통 역학파랑 아인슈타인이 속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엄청 싸울 때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개소리라고. 근데 지금은 인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종교적 또는 어떤 분위기,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옹성처럼 단단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처음 했죠. 그리고 디코 브라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래요. 이 사람이 눈이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한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1,000개가 넘는 별과 행성의 운동을 기록해 놓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라고 들어보셨죠? 케플러 방정식 들어보셨죠? 이분이 브라헤라는 뒤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코 브라헤가 이렇게 관측해 놓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케플러 방정식이 그때 나와서 우주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공식으로 행성의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지동설을 이어받은 학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달걀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너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아 하늘이 돌아. 그래서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돕니다.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래도 지구는 돕는데 뭐 이러고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옛날에도 계속 있었고 역사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면 지키세요.
하지만 세상과 싸우지는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있죠. 좀 불합리한 일들 많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웃긴 짓이다. 이런 거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나라가 어린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싸워오면서 그렇게 싸워왔고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근대화된 게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년 산 나라가 있고 성장한 성인의 나라가 있고 100년 된 애기의 나라, 청소년의 나라가 있으면 청소년은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천천히 그냥 세상에 약간 순응하면서 사세요. 너무 파이팅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게 안 됐어요. 막 되게 깐깐하고 막 쌈딱처럼 달라들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나이 들면서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근거를 들어보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말한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열받고 속상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내가 맞으면 뭐 세상이 시간이 역사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겠지. 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흑백 논리 되게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는 회색이더라고요. 점점 저 회색으로 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뭐 조금 더 살았으니까 한마디 드리면 어 타인에게는 회색으로 대하세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흑백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격하고 타인에게 조금 뭐랄까 회색으로 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성소수자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 근데 얼마 전에 뭐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걸 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욕을 했대요. 뭐 태극기 부대인가? 거기 가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저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그들은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아닌데? 뭐 그들의 얘기가 맞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광대 많이 줄인다고 얼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년째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줄여오잖아요. 그럼 화나고 답답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좀 화나고 답답했어. 왜 말 안 듣고 저러고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말린다고 되겠어? 줄어들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리에서의 내 역할은 계속해서 이거는 좀 무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내 역할 아닐까. 거기에 나는 내 자리는 거기다 라고 만족하고 마는 거지. 막 그래도 그 줄인 의사를 보고 이런 나쁜 새끼 네가 의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